자, 우리 급여자료 입력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수당공제 문제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 수당공제에서 과세 비과세를 정확하게 정해서 우리가 입력하는 게 관건이었었죠. 그래서 과세 비과세 설정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야간 근로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국외 근로수당은 여기에서 과세라 하더라도 비과세를 사용하고 그냥 자동으로 우리 입력하면은 사원 등록에서 비과세를 설정하지 않으면 전부 다 자동으로 과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과세 비과세 여부를 사원 등록에서 설정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사원 등록에 보면 지금 여기에 국외 근로라든지 100만 원 그리고 생산직 근로의 연장 근로 비과세라든지 그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외 근로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거는 여기에서 설정하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부라고 돼 있으면 우리 급여자료 입력에는 자동으로 다 과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국외 근로 연장 근로 같은 경우는 왜 이런 방식을 쓰냐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특정 이 사람에게만 비과세를 적용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는 과세로 적용되는 게 있을 수 있는 건데 이 항목을 두 개 만들어서 구분하면서 입력하지 않도록 그냥 그 특정인에게만 이게 가능하도록 설정을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여기에서 설정을 할 거고 그 외 나머지들은 전부 다 여기 수당 등록에서 입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기존에 있던 거를 우리가 변경하는 게 아니고 여기 1000번대 코드에 있는 거는 변경이 되지 않았죠. 얘를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만 정하게 될 거고 우리가 기존에 비과세로 잡혀 있는 걸 과세로 쓴다 그러면 이걸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과세로 사용할 거다라고 새로 만들어 주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시험 때에 이론 시험할 때 비과세 금액에 대해서 나오면 여기에서 확인하면 된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보면 여기 비과세에서 F2번 누르면 비과세 되는 금액의 한도가 오른쪽에 다 적혀 있죠. 그래서 뭐 육아수당의 한도가 얼마냐? 그럼 육아수당이라고 치면 육아수당의 한도도 보이고 또 직무발명보상금 하면 발명이라고 하면 직무발명보상금은 1년에 5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비과세 한도가 나오니까 그럼 여기에서 그냥 활용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과세 항목이 흔히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에 있으면 비과세 대상이고 여기에 없으면 전부 다 과세 대상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일찍비, 숙직비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할 때 한도 말 안 했을 건데 일찍비, 숙직비는 우리 지급하는 게 있다 그러면 전액이 비과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 한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을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이런 것처럼 비과세들은 여기에 항목들이 다 있는 이유가 과세를 하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합당한 이제 우리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정확한 사유가 여기 사유 코드 번호를 이제 과세관청에 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비과세는 이 코드 번호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쓰셔야 되고 근데 그 외 나머지 비과세가 아닌 거는 특별하게 사실 관심은 없어요. 그냥 돈 줬으면 과세해. 그럼 과세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과세하면 끝인 거예요. 그럼 여기 유형의 급여라는 글자는 전에도 제가 이론 할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소득세에서 급여라는 글자는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소득세 과세한다는 이야기니까 과세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수당만 신경 쓰실 게 아니고 공제 항목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공제 항목에서 그 어쩌다 한 번씩은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 정산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건강보험료 정산을 한다면 1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료 정산을 해요. 왜냐하면 건강보험료가 바뀌는데 그게 중순에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초 거까지 소급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하는 날짜를 잡게 되는데 그때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는데
여러분의 소득이 만약에 줄었으면 거꾸로 돌려줄 거예요. 올해 받았을 때 기준점을 전년도 걸로 받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그럼 소득공제 유형은 F2번 누르시면 건강보험료 정산이다, 장기요양보험료 정산이다, 고용보험 정산이다, 이렇게 국민연금 정산이다. 전부 다 정산이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뭐 지금부터 전진법으로 오른다라고 하면 그때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올해 거부터 오른다라고 해놓고선 뒤늦게 올랐을 경우에는 소급을 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부금에 대해서도 보고 이제 그 연말정산하면서 기부금에 대해서 볼 건데, 그 기부금을 회사에서 어디 지정 기부금 당체에 기부하기로 해놓고, 그리고 급여에서 같이 차감하면서 좋은 일에 쓰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설정해라 뭐 이런 표현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여기 기부금에 대해서 그냥 코드를 기부금으로 잡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컴퓨터에서 인식을 해서 우리 회사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정리되도록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것만 우리가 작성을 잘 해서 그냥 급여는 입력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럼 입력하고 나서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가면, 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서 우리 문제가 지금 전부 다 그 기속월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을 했었어요. 뭐 말일날 지급하고, 그래서 똑같은 달만 계속 나왔죠. 뭐 예를 들면 12월 달이면 12월 달에 지급하는 걸로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를 다 같은 월로 써야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다음 달 10일이나 5일날 지급하는 걸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12월 귀속인데 1월달 지급하는 거죠. 그럼 우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는 귀속일로부터 다음 달 10일이 아니에요. 지급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이기 때문에 지급을 1월달로 잡았다면 신고는 2월달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급여 지급하는 날짜가 다음 달인 경우에 월급에서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는 거면 여기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만약에 다음 달이면 여기서 날짜가 바뀌어요. 연도도. 그럼 2021년 1월 1월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그 급여 자료 입력에서 중도 퇴사자 정산한 게 있었죠. 중도 퇴사자 정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소득세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 예를 들어 12월 달에 그만뒀다라고 하면, 우리 11월 달까지 이 사람이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된 이 세금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만두기, 그러니까 11월 달까지 낸 거하고 지금 그만두는 시점에 내야 되는 세금을 정리를 해서 차이를 돌려주거나 징수를 하고 우리가 급여를 지급할 거예요. 그럼 소득세가 일반적으로 여기 퇴사자라고 뜨면 여기 소득세는 계산을 해야 되니까 중도 퇴사자 정산이 뜨는데, 근데 그게 안 뜨는 경우는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는 이 버튼을 써서 그래서 이 사람을 퇴사를 시키자라고 했죠. 지금 제가 눌러도 안 뜨는 이유가 이 사람 퇴사자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퇴사를 하게 되면 사원 등록에 퇴사일자를 써서 여기 퇴사자라고 떠야 되죠. 그러면 여기 창이 떠서 퇴사자가 되는데, 그 중도 퇴사자 정산하는 건 퇴직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근로소득하고 있죠. 근로소득 했을 때에 이 소득세에 대해서, 근로소득이라는 소득세에 대해서 정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서 우리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고 표현하는 건 여기 있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우리가 원천징수 당했던 걸 중도 퇴사자 정산해서 얼마를 돌려줬다 혹은 얼마를 더 징수했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우리 퇴직금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 시험 챕터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실기에서는
메뉴 자체가 활성화 안 돼 있고 퇴직금 원천징수는 여기에서 할 거예요. 퇴직금 원천징수는 그래서 만약에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를 직접 쓰라고 하면 우리 시험은 퇴직소득이 챕터가 아니니까 근로소득의 중도태자정산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쓰셔야 되지 여기에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우리 그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 6개 소득에 대해서 개인한테 지급할 때 하는 거 하고 그리고 법인한테 하는 거는 이쪽에서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가 법인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다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전월미환급세액은 여기에 금액을 써주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환급 받아야 될 게 떴던지 남아 있을 때에 환급 신청을 한다면 여기에 금액을 써주면 되고 환급 신청의 한도는 여기였죠. 차월 2월 환급세액 적혀 있는 여기인데 우리가 환급 안 받는다 쓸데없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언급을 하면 괜히 신경이 써요. 근데 그 말은 여기에 금액을 안 쓴다는 이야기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한 게 우리 급여 자료 입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거였고, 자 다음은 우리 교재에서 이제 특별세액 공제 보기 위해서 309페이지를 봤었는데 자 어제 했던 것 가지고 오늘 끌고 와서 합시다. 자 어제 보험료 세액 공제부터 봤었었죠. 자 소득 공제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소득 공제는 급여 명세서에서 입력된 걸 우리가 사실 그 건강보험료나 장기요양보험료나 고용보험료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떼인 상태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딘가 지급하고 한 게 아니죠.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전액 공제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다 그냥 전액 공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보험료 세액 공제라는 건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거 있죠. 그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사적 보험에 대해서 공제를 하는 건데 나한테 납부한 거는 보장성 보험은 전부 다 돼요. 근데 나 말고 우리 가족들 중에서 봤을 때는 지금 기준자가 나한테 냈다는 건 피보험자가 나인 거는 당연히 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니까 되는 건데 그 외에 우리 가족들은 나이 제한들 있죠. 배우자는 없지만 배우자 외에는 20세 이하나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배우자나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나이 제한이 있죠. 그리고 소득금액은 본인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야지만 우리 보험료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납입자나 계약자 기준이 아니고 피보험자 기준이다라는 걸 좀 기억을 꼭 하시면 좋겠고, 저축성 보험은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만 대상이 될 거예요. 다음 그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이라고 적혀 있는 칸에 쓰는 게 아니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험이 가입되어서 납부를 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보험료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되게 돼요. 자 그리고 의료비 세액 공제는 보험료하고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의료비 세액 공제는 나이에 제한은 없어요. 그리고 소득금액의 제한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이가 60세 이하인 부모님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셔서 돈을 버시는 부모님이 있으신데 그 부모님이 개인 사업을 하면 당연히 의료비에 대해서 병원 가시고 한 거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못 받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근로소득자라면 부모님 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도 제한이 없고 소득금액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의료비 세액 공제는 본인하고 장애인하고
경로자는 전액 공제를 하는데 이 의료비에서 경로자는 나이가 65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5세가 넘으시면 그냥 전액 공제고 65세가 넘지 않으면 우리 부양가족들 전부 다의 의료비를 합쳐서 우리 700만 원 한도로까지만 우리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뭐 장애가 없는 우리 자녀라든지 배우자들은 전부 다 일반 공제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60세 넘도록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을 거니까 일반 공제 나오면 우리 그 밖에 공제 세액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써주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의료비에서 한도가 적용되는 게 있는데 이 한도 적용되는 게 우리가 입력할 때의 칸이 그냥 이것만을 위한 칸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한도 금액만큼만 더해가지고 같이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실업교정용 혹은 보정용이라고 표현 두 개 다 쓰죠. 그 안경이나 렌즈는 1인당 50만 원치 돼요. 근데 뭐 선글라스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안경 끼시는 분들 많죠. 그 아마 안경점에서도 처음 갔을 때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그 홈택스에서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데 한 번만 거기에서 그 연말정산 해달라고 떼는 그 행동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자동으로 연동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편리하게 따로 병원에 그 안경점에 갈 필요도 없겠죠. 그렇게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자, 그리고 산후조리원은 본인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한도 200만 원 한도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은 원래 의료기관이 아니라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못 받았지만 이제는 의료비 세액 공제를 해주도록 작년에 바뀌면서 작년부터 해주는데, 자, 우리 본인에 대한 조건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는 7천만 원을 떠올리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본인의 소득의 조건이 웬만한 건 다 7천만 원이에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또 얘 기억해야 되냐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줄어들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자, 해외 의료비가 안 되고 해외에서 치료한 것들이 안 되고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이 안 되고 우리 건강증진식품에는 몸보신 목적 있죠. 그리고 간병인이나 미인가 간병인에 대한 것 이것도 안 돼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어제 안 되는 걸 뭐 완전히 다 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보면, 자, 우리 공제 불가 항목에서 추가로 미용 목적 성형은 안 돼요. 치료 목적 성형은 되는데 미용 목적 성형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에 그 예뻐지려고 쌍꺼풀 수술 요즘은 잘 안 하죠. 저희 어릴 땐 뭐 쌍꺼풀 수술해야 이쁘다고 성형 수술이라고 막 하고 다녔었는데, 근데 그 치료 목적으로 하는 쌍꺼풀 수술도 있죠. 그 속눈썹이 각막을 찔러 가지고 수술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도 다 돼요. 그거는 정말 치료이기 때문에 그건 의료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데 미용 목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실비보험 수령분은 안 돼요. 이건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7월 달부터 우리 실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 이제 의료비 실비보험 공제를 받죠. 이것도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저 소방 동생도 출근하면서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 자기 어머니 거 봤는데 실비보험 받은 거 안 되냐고. 일반인들도 다 아니까 우리도 알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 글자 보시면 건강보조식품 적혀 있는데 건강증진식품, 건강보조식품 안 된다는데 건강검진비랑 글자가 비슷하죠. 그리고 느낌이 되나 안 되나라고 좀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데, 그 건강검진비는 우리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강 검진비는 당연히 의료비 세액 공제가 돼요. 그래서 건강 검진비는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든지 안 걸리는 게 중요하지 걸려서 치료한 거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 안 걸리도록 예방하는 게 훨씬 더 국가적으로도 우리 자신한테도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의료비는 제가 그래서 이야기 문제 풀 때 다른 거는 뭐 나이나 소득 금액을 이야기할 건데 이 의료비는 나이나 소득 금액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막 이야기할 거예요. 얘가 되는 안 되는 항목도 빼면서 이야기하는 게 조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주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의료비 세액 공제는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아래에 교육비 공제로 가도록 할게요. 교육비 세액 공제를 보면 자 교육비 세액 공제는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 금액 제한은 있어요. 자, 나이에 제한이 없고 소득 금액에 제한이 있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그 대학생 자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대학생 자녀가 일반적으로 졸업하기 전에 세법상 나이 20세를 넘어가죠. 그럼 20세가 넘어갔는데 그 자녀의 학비를 부모님이 대고 그리고 자녀는 별다른 소득 없이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걸 납부한 부모님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 제한은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지금 작년하고 계속 개정이 되면서 편해진 게 이제부터는 제가 본인만 된다라고 말한 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 금액 제한은 있을 거예요. 이제는 자, 근데 교육비 세액 공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안 돼요.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우리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직계 존속이 대학교를 다니든 고등학교를 다니든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학원비도 원칙적으로 안 돼요. 학원비도 원칙적으로 우리는 교육비 세액 공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도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한도가 있는 게 중고등학생 학교 교복비 1인당 50만 원 한도로 될 거고 지금 제가 자 여러분들 교복비 50만 원 생각하지 말고 중고등학교 교복비라고 기억을 하세요. 왜 중고등학교 교복비라고 기억하라고 말하냐면 초등학교 교복비 안 돼 그때. 근데 그리고 유치원 교복비도 안 돼요. 근데 사실 초등학교 교복 안 입고 다니지 않았나요? 그죠? 사립 같은 좋은 데는 있나 봐요. 안 그래도 혹시 리라 초등학교라고 아시는 분 있나요? 뭐 서울의 그 좋은 초등학교래요. 옛날에 제가 NGO 활동할 때에 우리 사무총장님이 고대 나오셨는데 학력 쓰라 그러면 고대를 안 쓰고 제일 위에 리라 초등학교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어릴 때 교복 입고 도난버스 타고 가는 학교였대. 그 형님이 69년생인데 엄청 저한테 막 자부심을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그런 초등학교 교복비는 우리 그 공제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초, 중, 고 체험 학습비가 있어요. 얘는 자녀 1인당 30만 원 한도로 될 거예요. 자녀 1인당 30만 원 한도인데 제가 체험 학습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왜냐면 특별활동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종로세무서에 물어봤는데 수학여행이래요. 그런 순간 이해가더라고. 왜냐면 이 초중고 때 수학여행 가잖아요. 그죠? 근데 왜 제가 이해갔다라고 말하냐면 제 어릴 때 집이 힘들어서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안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 돈 줬겠지만 내가 말하기 싫어서 안 갔어요. 근데 이런 공제 같은 것들을 해주는 거는 뭐 괜찮다 생각 들더라고. 그래서 시험에서 또 허를 찌르게 유치원에서 체험학습 갈 거예요. 그 유치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중고등학교하고 초중고하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거 좀 생각을 하셔야지 될 거예요. 한도 있으면 문제 내는 사람들이 좀 좋아하겠죠. 왜냐면 더하기 빼기 할 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니까 정확하게 아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서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자, 이거 말고 이제 되는 거에 대해서 좀 특이한 점들이 있으니까 좀 더 아래쪽에 적어서 볼게요. 자, 교육비 세액 공제가 되는 것 중에서 자, 여러분들이 항목들을 좀 더 보시면 해외 교육비는 돼요. 해외 의료비는 안 되는 건데 해외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돼요. 자, 이 해외 교육비가 되는 이유가 자, 우리나라 선진국인가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2020년까지 TV도 안 보신 분이에요. 뉴스도. 왜냐면 2020년도에 트럼프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쫓겨나서 징징거렸던 나라예요. 트럼프가 우리나라 혜택 받는 거 박탈하려고 개발도상국에서 쫓아냈죠.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항상 나보다 못한 나라를 생각하고 비교하고 잘 사는 나라는 동경하고 사는 그런 좀 신기한 풍토가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에요. 제가 그 이야기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세목만이 아니라 해외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오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세제 혜택들이 엄청 많아요. 다 가지고 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해외 유학에 대해서도 사실 세금 측면에서는 엄청 지원을 많이 해줘요. 왜냐면 이것만 아니더라도 유학 갔을 때 교육비라든지 그 생활비라든지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게 많겠죠. 그래서 세제 혜택은 많이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 교육비는 이제 세액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학원비는 제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돼요. 취학 전 아동 학교 안 다니는 이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우리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애기들이 뭐 미술 학원, 태권도 학원 뭐 이런 데 가죠. 피아노 학원 이런 데 그런 곳에 간 거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본인의 직무 능력 개발 훈련법에 의한 훈련의 본인 부담금. 지금 우리 이런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수업 들을 때에 본인 부담금이 있으신 분들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형태는 안 되고 이 교육비 공제는 내가 근로소득자 이때에 납부한 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저녁에 재직자반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회사 다니시면서 저녁에 시간 내어서 오시는 거예요. 주말에 하고 저녁에. 그분들은 뭐 전액이 지원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자기 부담금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그럼 본인 부담금만 돼요. 그 외에 나머지는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영어 학원 갔어요. 엄마하고 관련 있대. 안 돼요. 영어는 저도 영어가 왜 안 되냐라고 지인한테 물어봤는데 그건 소양이래요. 그래서 저는 소양이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엄마와 관련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법에 맞는 지금 훈련 시설에서 하는 그게 자기 부담금만 공제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공제가 되는 항목이 우리 학교에 보면 방과 후 학교 있죠. 여기에 교육비와 교재비도 돼요. 그리고 학교에 급식비도 돼요.
그 식비도 우리가 되는 거고. 자, 다음 여기에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장애인 특수교육이 있는데, 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얘는 특징이 직계 누구나 가능해요. 누구나 가능하다는 건 얘는 소득 금액을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직계 존속도 가능해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라는 건 맹인학교에서 점자를 가르친다라든지 아니면 그 수화를 가르치는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비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특이한 점이 우리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학자금 대출 상환액 얘도 돼요. 자, 이건 한 2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세상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자, 옛날 시절에는 학비를 뭐 부모님이 내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뭐 벌어서 내거나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많이 내주셨죠. 그럼 부모님이 내실 때 돈이 없으시면 부모님이 빚을 내 가지고 자녀들 학비를 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돈 가지고 세액 공제 받는 게 맞는데, 근데 요즘은 그 교육비 그 대출을 그 한국장학재단이나 뭐 그런 곳에서 학생 이름으로 대출을 바로 그냥 학교로 넣어줘요. 그리고 10년 뒤부터 해서 학생이 직접 갚도록 해두는 거예요. 그럼 명의가 학생 이름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출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부모님이 세액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럼 그 학생이 10년 뒤에 이제 일을 하면서 이 대출금을 갚을 때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럼 잘 만든 제도죠. 취지가 적합한 거예요. 본인이 본인 학비 대출 받아서 그 책임지고 자기가 갚을 때 교육비 세액 공제 받는 거니까, 이 교육비 세액 공제는 그 15%가 받기 때문에 엄청 영향력이 커요. 우리 세액 공제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뭐 상환을 100만 원 해도 15만 원 빠지는 건데 1000만 원 하죠. 150만 원 빠져요. 그러면 본인 거면은 엄청나게 세액 공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세금이잖아요. 소득 공제도 아니고 세금을 15% 빼준다는 건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본인은 한도가 없어요. 그냥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대학생은 뭐 1인당 900만 원, 초고등학생은 300만 원 이렇게 한도가 있는데, 근데 본인은 한도가 없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이 미래에 회사 다니시면서 대학원 다니죠. 그러면 세금 낼 거 단 1원도 안 나올 거예요. 원진도 나간 거 전부 다 돌려받을 거예요. 그 돈 내가 대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납부를 하고 있다면 그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교육비 공제에서 자, 여러분들이 자, 얘네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원칙적으로 직계 존속은 안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학원비도 안 되는데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는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직무능력개발훈련법에 의한 훈련들 이거는 가능하고, 자,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뭐 소득 금액이든 나이든 전부 다 직계 존속이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분하지 않고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교육비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다음 연금보험료에 이번에도 특별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적혀 있는데, 특별소득공제 적혀 있죠. 이게 국민연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우리가 급여명세서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거고, 얘는 전액 공제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4대 보험료는 전액 공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손도 못 대보고 떼었는데 무슨 세금 부과해? 세금 부과하면 안 되지. 그래서 소득 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금 계좌에서 우리가 연금 저축이 있고 퇴직연금이 있고 이것도 퇴직연금들 우리 상품 회계 때 공부했었죠. 그 상품으로 해서 받는 건데 자 이건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두세요. 연금 세액 공제는 얘는 별거 없어요. 본인 거만 가능. 본인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거막 연금 나오고 하면 전부 다 무시하시면 돼요. 이 연금 쓸 때는 연금 계좌하고 어디 은행하고 막 써야 되는데 배우자 거 주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럼 안 돼. 본인만 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좀 참고 성향이 있는데 개인연금 저축은 얘는 소득 공제고 이건 과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연금 저축이 세액 공제고 얘는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연금 저축과 연금 저축이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개인연금 저축은 과거에 이제 소득 공제 때 쓰던 표현이고 지금 현재 거는 연금 저축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퇴직연금이 있는데 퇴직연금을 회사가 납부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세액공제 된다는 건 얘는 본인 추가 납부액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되는 거지. 회사 납부액은 아니에요. 대상이 내가 나중에 퇴직금을 좀 더 받기 위해서 내가 더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조금 있어요. 자, 참고로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회사 다닐 때 이제 내가 돈 마지막 그만두고 관계를 끝낼 때까지 근로소득으로 받을 수가 있고 퇴직소득으로 받을 수 있고 연금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세율을 보면 근로소득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퇴직소득이고 그 다음이 연금소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을 퇴직금으로 밀기 위해서 대표이사들이 뒤쪽으로 이제 많이 미는 경향도 있고 급여를 안 올리고 퇴직금 쪽으로 많이 모으는데 그 짓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퇴직금 산정을 소득세법에서 1년 평균이 아니라 3년 평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4년 평균 내려 그러면 3년 동안 높은 금액을 줘야 퇴직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세금을 이연시키려고 바꾸려고 막 했는데 그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퇴직금 산정하는 게 과거에는 최근 직접 1년이었었는데 그래서 이 최근 3년 평균 내야 돼요. 그렇게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 퇴직금이 더 낮게 나오니까. 근데 퇴직금보단 퇴직연금으로 연금 형태로 받는 게 세금은 작은데 다들 기회비용보다 높을까는 전부 다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연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니까 뭐 크게 보실 건 없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기부금 세액 공제가 있죠. 자, 기부금 세액 공제 뭐 큰 특이한 점은 없어요. 자, 얘도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 금액 제한은 있어요. 자, 그리고 정치 자금 기부는 본인만 되고 그리고 기부금 2월 공제가 되는데 올해 공제 못 받으면 다음번에 받을 수 있는 거. 자, 10년간 해줄 건데 이것도 본인만 가능해요. 이 두 개는 본인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 교재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뭐 실제로 뭐 14년부터라고 적혀 있는데 뭐 생뚱맞게 적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아니고 여기 10년간 공제라고 적혀 있죠. 이 10년간 공제가 우리 과거에는 5년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3년이었어요. 그럼 지정기부금을 5년으로 먼저 늘리고 법정도 5년으로 늘리고 그리고 또 이제 지정기부금은 10년, 법정도 10년 이런 식으로 늘어났는데 10년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게 2013년 거부터가 가능해요. 근데 이건 상식으로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험에 이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2월 자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기부금은 우리 법정 기부금하고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하고 지정 기부금 이렇게 있는데 이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의 이 기준은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이 신기한 거예요. 자 이거 하나만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하면 돼요. 우리 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적혀 있죠. 이 우리 사주가 우리 회사의 우리 사주가 아니에요. 다른 회사의 우리 사주예요. 정말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왜냐면 우리 사주에 기부하는 거는 전액돼요. 근데 이제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의 우리 사주 조합은 이제 30% 해주는 건데, 자, 우리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은 사회의 공익성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사회 공익성이라는 게 법정 기부금은 전 국민이냐, 지정 기부금은 어떻게 보면 그가 본인이 속해 있는 사회에 아니면 그 구성원의 그 공익성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먼저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법정 기부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천재지변, 우리 학교나 병원에 우리가 기부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법정 기부금이에요. 그리고 대한적십자사는 지정기부금이었다가 법정기부금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현 정권이 대한적십자사를 좀 옹호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정치자금 기부도 법정기부금에 들어가는데, 근데 자 우리 정치자금 기부 혹시 하시는 분 있나요? 그쵸? 거의 웬만하면 대한민국 사람은 잘 안 하죠. 그래서 정치자금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서 10만 원까지는 10만 원을 1년에 여러분이 10만 원을 기부하면 9만 909원을 환급해 줄 거예요. 세액 공제해 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만 원도 안 내고 정치자금 기부를 10만 원 한 효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세액 공제의 혜택을 주는데도 대한민국 사람은 잘 안 하죠. 근데 제 친구가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도대체 어느 당이야? 그랬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데요. 넌 현명하다라고 했는데 본인도 시작한 게 그래도 뭔가에 그런 걸 납부를 하면서 뭐 해보고 싶은데 뭐 할 만한 당은 뭐 믿음 가는 놈 없고 뭐 다 XX 같은 놈들이라고 그러면서 10만 원 내도 9만 909원이니까 뭐 만 원 안 되게 자기 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따 나중에 15만 원을 쓰면 10만 원만 따로 쓰고 5만 원 또 따로 쓸 거예요. 10만 원까지만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특별재난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있죠. 혹시 그 봉사활동 가보신 분들은 이런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 뭐냐 가면 자기 명단 작성하는 부스가 하나 있어요. 가면 옛날 과거에 뭐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됐을 때 기름띠 제거하러 봉사활동 가고 막 사람들 많이 그랬었는데 거기 가면 부스가 있는데 거기에 명단을 쓰면 하루 5만 원 해가지고 법정 기부금으로 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열면 자동으로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봉사활동하면 근데 또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유류비 같은 거 들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공제를 해줘요. 실제로 그 이제 어디부터 어디 구간 얼마 이렇게 해서 제시하면 전부 다 공제를 해줄 거예요. 근데 좋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그렇다고 안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냥 뭐 좋은 일만 하면 되지 뭐 꼭 세액 공제 받아야겠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이런 그 재난 지역에 가시는 분들이 하는 말로는 거꾸로 거기에 좀 써서 공제 받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줬으면 좋겠대요. 왜냐면 여러분 회사 다니는데 다른 사람이 법정 기부금이 있어서 봤더니 봉사활동 했더니 나왔어 얼마 세액 공제가 됐네라고 하면 다른 사람도
좋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그 홍보를 해주면 좋겠대요. 마치 제가 이런 거 하자고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일이니까 뭐 사회적으로 좋겠죠. 이런 건 법정인 거예요. 이제 지정은 좋은 단체들은 많은데 그 단체만의 고유 목적 사업에만 쓰는 것들이에요. 주로. 그러면 전 국민의 공익성이 아니라 그 구성원의 공익성이죠. 그리고 그 중에 더 대표적인 자기 구성원들만의 공익성을 따지는 게 종교단체예요. 그래서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으로 또 분리를 나눠요. 종교단체는 정말 그 소속된 사람들만의 공익성이죠. 심지어는 종교단체는 좀 더 심하게 자기가 있는 종교 시설만의 공익성을 또 따지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혼자만을 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공익이라 볼 수 있지만 넓지 않기 때문에 한도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한 거 구분하는 거는 우리 세무이급 소득세법에서 하는 거 아니니까 얘네들이 나눠져 있어요. 칸이 한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되 혹시 모르니까 대한적십자산은 법정기부금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저와 같이 기부금까지 받고, 자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뭐 주택자금 보고 나서 뭐 제 문제에서 괴롭히는 신용카드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